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입 수시 면접 2강입니다. 답변지 작성 방법과 다음 공통 기출문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입시로.com 국풍이천 입시전략연구소 소장 이순찬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그 강의 열심히 잘 들으셨죠? 면접 준비가 얼마나 이 디테일하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리고 그 디테일 속에서 또 완성된 것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또 준비해 줘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으셨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죠. 면접을 준비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바로 답변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는데 나는 막힘 없는데 그거가 이제 답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공식적인 질문, 면접장에서 행해지는 질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답을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그 면접을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주로 패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유나 근거를 대야 될 답변들, 그 다음에 아니면 나의 주장을 펼치고 나서 이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이유를 말하는 답변들, 이런 형태로 해서 대략 5가지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패턴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패턴 공부한 걸 가지고 전국 대학교에 기출됐던 문제들 100문제가량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99문제인데 전국 대학교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99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 수업 내용을 가지고 작성하는 훈련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99개가 답변이 완성된 후에는 이제 첨삭 지도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이 나왔어도 완벽한 답변 서술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답변지 작성 첫 번째입니다. 논거 나열형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지금 한번 질문을 보시죠.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1번,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자, 질문이 나갔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의 키워드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바로 동기. 동기를 동그라미 치셔야 되죠. 지금의 질문은 동기구나. 동기가 뭐냐? 지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원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유, 동기, 원인. 이게 바로 논거 나열형의 질문입니다. 상대가 질문을 했는데 이유나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를 해줘야 될 것들. 이게 바로 논거 나열형인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시죠.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항상 면접 질문이 들어올 때는, 자, 지금 보십시오. 제가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하고 시작하죠. 이걸 바로 질문에 대한 재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길동이요. 이게 아니라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 이름은 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항상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어떤 거냐면, 우리 면접 채점표에 보면 문제 이해력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면접관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그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표시해 주는 방법이 바로 질문의 시작을, 답변의 시작을 질문의 재진술로 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이따가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지를 써야 되는데 답변의 시작은 항상 뭐다? 바로 질문에 대한 재진술로 시작한다. 여러분, 당신은 취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제 취미는 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첫째 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논거 나열형입니다. 논거 나열형 같은 경우,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지원하게 된 동기가 여러분 한 가지인가요? 물론 한 가지일 수 있죠. 성적에 맞춰서 갈 수도 있죠. 근데 성적 빼고 우리가 보통 왜 무슨 과에 들어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유가 한두 개인가요? 여러 개죠. 자, 이때 바로 포인트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말할 이유나 동기나 원인들이 여러 개면 넘버링을 해주는 겁니다. 답변에 대한 넘버링.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보시듯이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말을 할 때 서두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버링을 해주는 게 첫 줄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준비해 보시죠. 이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 시작. 제가 이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면 세 가지나 되니까 짧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두 개니까 그 이유가 약간 길어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판단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 권장은 두 가지입니다. 왜냐면 면접관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만 면접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임팩트 있게 딱 핵심만 설명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훨씬 좋은 작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는, 또는 첫째라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확고한 진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항상 말을 할 때는 두 갈식이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첫째는 확고한 진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진로 목표 때문이다 라고 두 갈식으로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의 진로는 어떻고 이러이러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아주 좋은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세 번째 문단의 두 번째. 두 번째는 영국과 미국, 일본, 중국의 문학 작품에 대해 통합하여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어때요? 첫째는 확고한 진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딱 말을 했는데, 두 번째는 줄줄줄줄줄 장황하게 설명하다가 연구를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첫째 줄은 안 좋습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첫 번째는 확고한 진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연구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야 어떻죠? 라임이 맞죠?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두 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문단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명확한 연구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놓고 본인이 대학에 와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또 설명을 짧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주의할 점이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어떤 거냐면, 이건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보고서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한 문장이 길면 어떻게 되죠? 길면 이 듣는 사람이 듣다가 핵심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는 구술 면접의 답변지는 될 수 있으면 단문이어야 됩니다. 제가 뭐뭐를 했고요. 그래서 뭘 했는데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짧게 서술하는 걸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흔히들 마무리를 해버리는데 좋지 않아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같은 확고한 진로 목표, 통합 연구 목표를 실현하고자 세종대학교 국제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징적인 것들이 있죠. 마지막에 반드시 해줘야 될 겁니다. 이거 놓치면 여러분들 안 돼요.
지원하게 동기 이 친구 뭐라 그랬죠? 첫째, 둘째 두 개 있었죠. 그리고 핵심어가 뭐였나요? 진로 목표, 연구 목표였죠. 마지막은 항상 이렇게 요약, 요점을 마지막에 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건 질문이 뭐였죠? 지원 동기를 물어봤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농구를 왜 좋아하죠?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라고 결론을 질문에 대해서 확실히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답변을 국제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마무리해버리잖아요. 면접관은 마무리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이야, 아, 나는 말을 다 마쳤구나, 답변을 다 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면접관은 그게 몰라요. 답변이 끝났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끝났다는 걸 확실히 알려주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여기까지 해야 완벽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논거나열형. 이유를 물어봤다. 내가 말할 게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면 반드시 2개, 3개 이렇게 해서 묶어줘야 된다. 자, 포인트 나갑니다. 답변의 시작은 항상 여러분 뭐라고요? 질문에 대한 재진술, 그 다음에 묶어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논리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 마지막 문장을 항상 요약해서 잡아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상입니다 라고 맞춰야 된다는 거. 자, 요게 바로 면접 답변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시죠. 주장 및 논거 나열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그냥 이유를 물어봤다면 논거 나열형, 이유 나열형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당신은 무슨 운동을 좋아합니까? 무슨 노래를 좋아합니까? 이런 질문은 어때요, 여러분들? 저는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기 주장을 펼쳐야 되죠. 하나의 주장을 펼쳐주고 이 이유를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전 거, 이 전 문항보다 하나가 더 들어가는 거죠. 내 주장을 말하고 나서 이유를 말한다. 근데 여러분들 너무 간단하죠. 자, 샘플 문제 하나 보시죠.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 한 가지를 말해 주십시오. 자, 시작.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 한 가지. 시작 뭐로 한다 그랬죠? 질문에 대한 재진술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은 해도 되고, 자, 이 친구 너무 좋아요. 왜냐면 변형을 했어요. 제가 학교 생활 중 가장 보람되고 뜻깊었던 활동은 이라고 더 풍부하게 양념을 넣었죠. 자, 이렇게 재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 한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친구도 뭐라 그러죠? 수어 동아리에서 배운 수어로 노래 가사를 표현하는 수어 공연을 했던 것입니다. 수어에 대한 얘기를 해줬네요. 자, 그런데 수어 공연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준 게 아니라 앞에 뭐가 들어가 있죠? 수어 동아리에서 배운 수어를 가지고 가사를 표현하는 수어 공연을 했던 것이다. 자기 주장을 하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수어 공연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은 어떻게 해서 어떠한 수어 공연이었습니다 라고 첫째 줄에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왜 이 활동이 기억에 남는지 이제 논거를 나열해 줘야 되죠. 이거는 아까 배웠던 거랑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다음 줄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 공연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또 묶어줬죠. 역시 2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 수어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답변은 왠 줄 아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수어로 공연하기 위해 충분한 연습을 하며 동작 하나에 담긴 의미에도 신경을 쓰며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는 음성 발화 이외에도 지화의 구조를 가진 수어를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핵심이 뭔가요, 지금? 이 학생이 말하고자 했던 거. 인간의 언어 말고도 손으로 표현하는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자, 이 친구요. 지금 어디 지원하는 학생이죠? 이 친구는 지금 이 답변 쓴 친구는 영어 영문학과에 지원하는 친구예요. 그럼 어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언어로 표현하는 언어 외에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뒤에 부연 설명이 맞잖아요. 수어로 공연하기 위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 내용 자체가. 근데 아까 제가 두 갈식이어야 된다, 짧아야 된다. 근데 이 친구는 첫 번째로 수어를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던 유익한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어를 깊이 있게 알 수 있었다. 그게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바꾸어줘야 된다. 근데 말하는 형식은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보는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비장애인인 우리가 일상에서 수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뉴스 속 청각장애인을 위한 작은 화면뿐입니다. 그러나 수어로 학교 축제 무대에서 공연을 하며 친구들이 노래를 통해 수어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의 핵심은 뭔가요? 수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비장애인인 일반인들, 우리 청소년들이 장애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가 오히려 이 문단을 요약한 두 갈씩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수어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그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 친구는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한국말 말 외에 손으로 할 수 있는 다른 언어를 익힐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 이 두 가지가 첫째 쭉 나가고 둘째 쭉 나가고 그 이유를 댔어야 맞습니다. 자, 이렇게 논거를 나열한 뒤에 제가 마지막 문장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요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경험은 나가 아닌 우리를 생각하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거는 괜찮은데 일단 요약은 안 했어요. 이 친구가 요약은 안 했. 첫째 뭐 둘째 뭐 요약은 안 했는데 이 수어 공연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였다. 마지막 총 자기의 느낀 점에 대해서 말을 해줬네요. 또 자기의 느낀 점과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끝맺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특이라든가 학생부 쓸 때 이런 거 있거든요. 이 활동을 통해서 당신은 변화한 점이 무엇인가? 뭐가 예전과는 달라졌는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마무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입니다 하고 역시 끝맺음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학교 활동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나간다. 내 주장을 펼치고 나서 논거 나열형으로 답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면접 형태, 질문 형태와 지금 형태가 거의 유사한 형태다. 자, 그런데 어떤 친구 이제 분량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한 질문의 답은 1분에서 1분 30초 사이 정도가 좋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한 질문에 1분 내외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1분 내외보다는 1분에서 1분 30초 사이 정도가 가장 알차게 말을 할 수 있는 답변 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이 정도가 딱 1분에서 1분 30초 분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따가 이제 제가 예상 질문지 드리면 이 정도 분량으로 답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형태는 두 질문 혼합형, 괄호 열고 흑백이라고 돼 있죠. 흑백.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단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질문 한번 보시죠.
고교 생활 중에서 자신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과 성장했던 부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아쉬웠던 부분이요? 또 어떤 질문이 있냐면 고등학교 재학 중에 가장 자신이 없는 과목과 자신 있는 과목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본인의 성격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거 단점 물어보면 여러분들 황당한 답이 나와요. 자신의 성격의 단점을 얘기해 주실래요? 저는 소심해요. 어떤 친구는 저는 싸가지가 없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고 난감합니다. 이 면접자가 흑백 질문에서 못하는 부분 단점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답변 방법을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답변 보시죠. 고교 생활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하고 나가죠. 왜? 질문에 대한 재진술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학업과 심화 탐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자, 밑줄 치세요. 학업과 심화 탐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변명입니다. 변명을 깔아줬습니다. 이 친구는 봉사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 자기의 단점이 바로 봉사활동 시간이 적다는 걸 얘기했죠. 전략 1입니다. 어떤 거냐? 아쉬웠던 점을 물어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학생부를 보기에도 내가 봉사활동 시간이 적어. 내가 세특이 좀 부족해. 나는 임원 경력이 부족해. 입학사정관이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보고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부분만은 그 부분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왜? 변명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이 친구는 변명이 왜 봉사활동 못했다 그랬죠? 학업과 심화 탐구 활동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봉사활동에 신경을 못 썼다죠. 대부분 이렇게 끝나버리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면접관이 듣고 싶은 건 변명이 아닌 거예요. 자, 아래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대학 진학 후에는 밑줄 전공과 관련하여 학업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봉사활동도 하기 위해 전공과 연관된 봉사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자, 저는 봉사활동을 대학 후에 하려고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놨습니다. 또 읽어보십시오. 굿 네이버스 NGO 트래블러나 국제교류 퍼실리레이터와 같이 전공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한다면 사회공동체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전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어때요? 저는 단점이 봉사활동 시간 부족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봉사활동을 못했습니다. 하고 마치는 게 아니라 저 대학 후에도 아주 구체적으로 이 활동 이렇게 하려고 다 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성격의 단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어보면 저는 소심하다는 얘기, 말수가 적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묵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 입학 후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있는 토론 활동, 그 다음에 외부 활동, 교내외 활동, 각종 행사에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표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럴 계획입니다. 라고 본인의 단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세요. 비중이. 변명은 이만큼이죠. 근데 계획은 이만큼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면접관이 이 친구는 대단하다. 본인의 단점, 생기부에 있는 단점을 본인이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계획, 보완하려고 하는 이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장점은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교 생활을 통해 성장했던 부분은 전공에 대한 역량입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접한 다양한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심화탐구 자율동아리, 동아리 활동 등을 진행한 경험은 인문학도로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마무리가 들어갔죠. 자, 굉장히 좋은 답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점, 장점을 물었을 때, 단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런 형태로 답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가장 또 많이 출제가 예상되는 설명형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질문 하나 보시죠. 4번. 최근에 읽은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친구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샘플부터는 안 좋은 게 섞여져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이 친구의 첫 번째 답변은 최근에 읽은 책은 캐서린 스토킷의 더 헬프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거 답변 어때요? 괜찮아요? 자, 독서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데 답변 방법 1번입니다. 1번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만약에 이 친구가 최근에 읽은 책은 더 헬프입니다. 최악이죠. 책 제목만 떨렁 얘기하면.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최근에 읽은 책은 캐서린 스토킷의 더 헬프입니다. 저자를 붙여줬죠. 좀 더 나은 답변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보다 여러분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최근에 읽은 책은 캐서린 스토킷의 2012년작인 더 헬프입니다. 어때요? 확 있어 보이죠? 완전 다르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책을 얘기할 때 아니면 어디에 대한 인용 수치를 얘기할 때는 몇 년도의 참고문헌을 얘기해 주는 게 완전 다르다. 신뢰감이 아주 그냥 만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질문이에요. 독서 같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특 질문 반드시 나갈 건데 이런 형태로 물어봅니다. 생기부에 독서 들어가 있잖아요. 물어보죠. 반드시 여러분들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도서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작가 연도 책 제목 제대로 갖춰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발음도 제대로 해 놓으세요. incredible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incredible입니다. 이렇게 좀 굴려가면서 이 친구 영어 잘하는구나. 이렇게 면접관이 심하게 착각할 수 있도록 영어 발음도 조금 연구해 두시고요. 자, 첫 번째. 독서책을 물어봤다. 그러면 최근에 읽은 책은 캐서린 스토킷의 2012년작인 더 헬프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일단 2명 떨어뜨리고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 2명 딱.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 친구는 이제 탈락합니다. 답변이 아주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이 책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며 평범한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안 그래요. 이 책 인종차별에 대한 책이에요. 주제 자체가. 그러니까 이 책의 지금 주제를 어긋난 데다가 아무튼 요약은 해줬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요약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아랫줄부터 이제 저 좀 탈락시켜 주세요 하고 몸부림치는 답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1960년대 초 인종차별이 심한 미국 남부의 잭슨을 배경으로 각자 다른 개성을 지닌 세 여성이 한계를 넘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로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23살의 백인 여성 스키터, 50대 초반의 흑인 가정부, 아이빌린 음식 솜씨는 따라올 사람이 없지만 입 바른 소리를 잘하는 데다 등등등등등등. 자,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건데 일단 이 답변을 준비해도 여러분들 이거 외울 수 있겠어요? 못 외우겠어요? 못 외우죠. 그 다음 두 번째, 면접관이 이 책의 내용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 야, 너 책 소개해봐라.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에 들어올 자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받으러 온 사람이지,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인터넷 도서 판매점 알바가 아니잖아요. 책 소개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수행평가로 여러분들 그 독서 감상문 제출할 때 학교에서 맨날 적어오라고 했던 그 소제목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책 제목 저자 쓰라고 하죠, 반드시 첫 번째는. 그 다음 뭘 쓰라고 하죠? 주요 내용, 주제, 그 다음에 인상 깊은 구절, 느낀 점, 요런 게 기본이죠. 근데 면접관은 이 줄거리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책 소개를 할 때는요, 아까 저자, 연도, 제목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지, 주제, 그러니까 주요 줄거리를 딱 압축하고 책의 주제를 2줄 정도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길게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뭘 추가해야 되냐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예전에 몰랐었던 이러이런 점들, 이러이런 점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답변은 지금 빠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 일단은 여기가 합격선이면 여기까지 딱 온 겁니다. 지금 거의 다 왔어요. 합격선을 딱 넘어버리려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러이런 점들을 느꼈고 배웠습니다. 이상입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런 점을 느꼈고 배웠고 대학 입학 후에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연구하는 학문 분야, 학과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라는 앞으로의 포부나 계획까지도 얘기를 해주면 면접관이 속으로 야, 인물이구나, 합격시켜야 되겠구나 라고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독서 얘기할 때 독서뿐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지금 설명형입니다. 내가 남들에게 뭘 설명해야 될 때 장황하게 하지 마셔라. 면접관이 물어보는 포인트는 따로 있다. 그래서 첫째 줄에서 작가, 연도, 책 제목, 그 다음에 주요 줄거리 및 주제, 그 다음에 느낀 점 및 배운 점, 그 다음에 이 책을 통해서 자기의 변화된 점,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 주셔야 된다. 설명형 질문이 나갈 때, 자, 예를 들어서 세특에 대해서 물어본다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설명형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질문부터 먼저 보시죠. 최근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라고 나와 있죠. 최근 관심 있는 사회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사회 문제는 이러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 친구 한번 답변을 보시죠.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는 망 사용료 법안입니다. 좋았어요. 두 가지식으로. 그럼 이제 망 사용료가 뭔지 아까 독서랑 똑같아요. 주요 핵심 내용만 짧게 설명을 해줘야 되죠. 자, 근데 이 친구 한번 보십시오. 망 사용료 법안 논쟁은 최근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가 법적으로 다투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넷플릭스뿐만 아니라 유튜브, 트위치와 같은 거대 콘텐츠 사업자를 겨냥해 통신사들이 사용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 찬반이 갈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일단 좀 길어요. 긴데 아무튼 순서는 맞아요. 제가 최근에 관심 있는 사회 문제는 망 사용료 법안이다. 이게 왜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뭘 듣고 싶을까요? 사회 문제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것의 해결책은 뭐다?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 때 학교 다닐 때 사회 문제 탐구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 오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학교에서 했던 수행 평가를 떠올려 보세요. 사회 문제 탐구를 하면 문제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해결 방안, 대책에 대해서 내놨어야 되죠. 근데 이 친구 한번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친구 아주 또 이 친구도 떨어지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단락. 망 사용료 법안이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한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터넷망 이용 대가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입니다. 이에 대해 인터넷 트래픽의 33.3%를 점유하고 있는 구글과 넷플릭스가 어쩌고 저쩌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논쟁은 유럽, 미국에서도 트래픽 사용량이 막대한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세계적 관심사가 되고 있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기 생각은요? 없죠. 이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서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 나갑니다. 여러분들 흔히 어디 뭐 학교든 어디든 면접 수업할 때 꼬리 질문 많이 한다 이거 들어보셨죠? 내가 대답을 했는데 면접관이 선생님 저는 꼬리 질문 3개 했어요. 저 면접관이 굉장히 말을 많이 시킨 것 같아요. 저 합격할 것 같아요. 면접관이 저한테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옆에 친구는요 어땠냐면 선생님 저는 꼬리 질문 하나도 안 하던데요. 저한테는 그냥 물어보기만 했어요. 자, 꼬리 질문 많이 받은 친구는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꼬리 질문 하나도 안 받은 친구는 합격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답이 완벽하니까 더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꼬리 질문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자, 당신은 무슨 과일 좋아합니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쳐요. 딸기요. 면접관이 또 물어보겠죠. 왜요? 색이요. 또 물어보겠죠. 색이 왜요? 빨개요. 빨간 거 왜요? 저 좋아해요. 이건 꼬리 질문이 아니라 그건 술주정이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답변이 부실할수록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제가 면접관이면 이거 또 물어볼 거예요. 알겠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학생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봐도 나올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답이라는 건 한 번에 완벽하게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답변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꼬리 질문은 없는 게 낫다. 없을 만큼 답변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변 작성하실 때 항상 이 점을 유념해서 답변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답변 작성법 5개 설명을 드렸죠. 논거 나열형, 주장 및 논거 나열형, 흑백형, 도서 설명형, 그 다음에 주제 설명형,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5가지 설명 방식이면 이따 뒤이어서 이제 말씀드릴 부분 공통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일정 정도 패턴을 가지면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공통 기출 문제 99문제에 대한 답변을 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답변 못 답니다. 아까 그 방법을 배웠는데 왜 지금 못 따냐고요? 지금 여러분 상태에서 답변을 달면요 어떤 수준이냐면 저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있는 상태로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이 솔직히 얘기해서요 학교 학원 집 아니면 그냥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탐구활동 했던 게 전부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답변을 달면 답변이 부실해져요. 공부를 하고 이제 답변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무슨 공부를 하느냐? 답변지를 작성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 이거부터 하고 가야 된다. 자,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강의 내용 숙지 후 엄수해야 된다. 여러분들 아까 그 답변지 작성법 배우셨잖아요. 근데 기억나세요? 제가 끝 마무리 항상 뭐로 하라 그랬죠? 이상입니다. 넣어줘야 되겠죠. 시작은 항상 뭐로 하라 그랬죠? 질문에 대한 재진술, 그 다음에 넘버링, 말머리 달아주는 것,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 다 아는데, 근데 아는데 답변지에 그렇게 안 적으면 안 돼요. 하나도 남김없이 해야 됩니다. 이 수업 다 듣고 또 실수 벌어집니다. 첫 번째, 강의를 숙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 학교 확인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먼저 갑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 대학에 교육이념, 건학정신, 교육방침, 인재상,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학과에서 교육과정 특징, 졸업 후 진로, 교수진, 그 다음에 또 찾아야 될 거 있죠. 여러분들 그 희망 학과에서 요구하는 적성 자질, 이거는 구글에서 검색을 따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답변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찾아내야 돼요. 자, 그 다음 추가 탐구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학생부에 꼭 적힌 활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돼요. 학생부에는 요만큼 적혀 있는데 이걸 뻥튀기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탐구를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 세특 보고서를 냈다. 아니면 창체 활동에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에 대한 뭐 토론을 하고 발표를 했다. 근데 이 제목이 좋다. 주제가 좋다라고 하면 이걸 지금 추가 탐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붙이고 그다음에 통계 자료 수치도 메모하고
다시 전공 서적도 다시 찾으십시오. 아, 지금 뭐 읽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아까 주요 줄거리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제가. 느낀 점만 이렇게, 향후 계획만 이렇게 쓰면 되죠. 전공책 얘기 다 해도 됩니다. 왜냐면 두 줄만 얘기하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전공과 관련한 이슈, 사회 문제, 국내외 문제, 여러분들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 멘토 싹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과 세특에 기재된 여러분들 탐구 보고서들 있죠. 탐구 주제들 다 밑줄 치세요. 왜냐? 추가 탐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수상경력, 자율진로 등등등등등 다 밑줄 치고 이걸 물어보겠구나. 이것에 대한 파일, 예전에 컴퓨터에 넣었던 거 다시 찾으시거나 없으면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수업 내용 완벽하게 숙지를 하고 다시 학생부 펼쳐놓고 옆에다가 다시 메모하고 정리하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한 후에야 비로소 99문제에 대한 답을 달아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 중에 수업 들었는데 도무지 답변을 못 적겠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안 했으니까요. 이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전 공부하고 답변을 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공통 기출문제 99제에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달아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우리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어때요? 이거 이제 아까 우리 연습했던 대로 답을 달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오른쪽 빈칸에다가 답을 다 달아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됐죠? 제가 이 학과에 지원하게 된 동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확고한 진로 목표, 짤짤짤짤짤. 둘째, 명확한 연구 계획, 목표, 짤짤짤짤짤. 따라서 이와 같이 확고한 진로 목표, 명확한 연구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학과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제. 자, 그 다음 보시죠. 많은 대학 학과 중에 저희 학교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봤죠. 자,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와, 이런 식으로 99개를 언제 달지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는데 1번 질문과 2번 질문이 어때요, 여러분들? 유사하죠? 1번 질문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면 2번 질문은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붙여 넣으면 안 되겠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재진술이니까 거기만 조금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99개 너무 이거 힘들다 이게 아니라 면접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 일거수일투족 99가지 면이나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면접관은요, 여러분들 뭐만 관심이냐면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이 4개 체크하는 거예요. 이 4개 체크하려면 질문이 막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4개 체크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깁니다. 답변 듣고자 하는 거는 한 가지인 거고 물어보는 질문 방식만 약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개가 몇 개만 답변 달아놓으면 그걸 그대로 써먹을 수 있으니까 답변 하나하나에 장인 정신을 가지고 완벽한 면접관이 듣고서 와 답변 하나만 들어도 너 무조건 합격이다. 와, 너 같은 인재가 어디다 나타났니?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완성도 높은 답변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몇 시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별표 치세요, 이 문제.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하면은 여러분들 최악의 걸 얘기 드릴게요.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키는 몇, 몸무게는 몇, 취미는 뭐, 좋아하는 음식은 뭐, 도라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답이 아니라 자기 자랑해야죠. 자기 자랑은 어떻게 하느냐? 제가 아까 면접관이 여러분들 알고 싶어 하는 거 몇 가지라 그랬죠? 4가지예요. 4가지인데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학업 역량이 뛰어납니다. 전공 능력이 뛰어납니다. 인성 역량이 뛰어납니다. 3가지로 자기 자랑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은 제가 여러 학생들이 우리 기출문제에 답을 달아놓은 이미 지금 대학 다니고 있는 선배들이에요. 이미 다니고 있는 선배들의 샘플 답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주옥 같은 멘트, 주옥 같은 문장은 따서 쓰면 됩니다. 그 형식 그대로를 써도 되고요. 면접은 표절 검사를 못 해요. 말로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멘트 따서 쓰면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 3번에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라거나 이와 유사한 질문이 나가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자기 자랑 타임이다. 나는 당신 면접관이 알고 싶어하는 이 세 가지 역량을 다 갖춘 사람이다 라고 틈이 이만큼 보이면 바로 뱉어내야 됩니다. 면접관이 물 마시려고 할 때도 그때도 바로 안 물어봐도 대답, 농담이고요. 안 물어봐도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럴 정도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넘어가 보죠. 자, 4번. 자신의 성격 중 장점과 단점을 무엇인가요? 이거 아까 흑백 질문 전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5번. 학교 생활 중 가장 보람되거나 뜻깊었던 활동은 요거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또 한 에피소드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뜻깊었던 활동이 동아리에서 뭘 했던 활동입니다 라고 할 때 뭐 실험을 했다거니 그 전공이나 학업 역량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을 통해서 저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을 전공 역량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조원들과 팀원들과의 협업을 하면서 공동체, 인성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라고 또 역시 뭐죠?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학업, 전공, 인성 세 가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5번 문제랑 6번 문제랑 동일합니다. 6번, 가장 인상 깊었던 학교 활동 한 가지를 말해주세요. 보세요. 장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 만들면 질문이 돌고 돕니다. 7번, 드디어 또 나왔습니다. 고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자신을 평가한다면, 이거 무슨 타임이죠, 아까? 자랑 타임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교 생활을 돌아봤을 때 자신을 평가한다면, 저는 고교 생활 중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세 가지 역량을 높일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자, 또 하나 나옵니다. 9번 문제 보시죠. 자신이 준비한 내용 마음껏 말하세요. 우리 뭘 말해야 되죠? 아까 면접관이 물 마시는 틈에도 자기 자랑해야 된다 그랬죠. 이거 역시 자기 자랑 타임입니다. 어때요? 질문이 돌고 돕니다. 10번 문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자, 무슨 시간이에요? 자기 자랑 타임 또 왔죠. 11번 똑같습니다. 답변을 준비했는데 질문해 주지 않아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말해 보세요. 자기 자랑 타임 역시 똑같고요. 12번 문제 똑같습니다. 우리 대학교가 지원자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학업 역량, 전공 역량, 인성 역량. 이걸 갖춘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에서 쭉 넘겨보면 공통 기출 문제, 지금 99번. 10년 뒤의 자신은 어떤 모습일 것 같나요? 진로 계획이죠. 졸업 후 진로 계획. 이걸로 답이 99개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고 잘 유념하시고 사전 탐구 답변 준비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엄청나게 많이 보내드리는 샘플 답변들, 선배들 답변을 차용해서 막 버무려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빠르게 아주 멋있게 면접관이 막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철철철 날 수 있을 그 답변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답변이 끝나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학생부 기반, 서류 기반 질문의 답변지 준비와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